국화, 그 놀라운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국화 한 송이라고 부르는 그 꽃이 사실은 수백 송이의 작은 꽃들이 모인 거라는 걸요. 그리고 국화가 왜 그렇게 오래 피는지, 왜 가을에만 피는지 그 비밀을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농부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꽃봉오리를 따낸다는 사실입니다. 꽃을 피우려고 꽃봉오리를 딴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서울 올림픽공원의 국화 축제를 통해 이 놀라운 꽃이 품고 있는 과학적 비밀과 우리 생활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국화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일부 국화는 사실 수백 송이의 꽃이다. 자, 여기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보면 우리는 그걸 한 송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화는 사실 꽃들의 집합체입니다. 과학 용어로는 두상화, 쉽게 말하면 머리 모양 꽃이라고 부르죠. 국화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바깥쪽에 긴 꽃잎들이 보이시죠? 이걸 설상화라고 부릅니다.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 노란색의 작은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상화입니다. 관처럼 생긴 꽃이라는 뜻이죠. 놀라운 건 이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꽃이라는 겁니다. 큰 국화 한 송이에는 대략 30만 500개의 작은 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품종은 1000개가 넘기도 하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진화했을까요? 비밀은 효율에 있습니다. 꽃 하나하나를 따로 피우면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수백 개의 꽃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곤충 입장에서는 원스톱 쇼핑입니다. 한 번 방문으로 수백 개 꽃의 꿀을 다 얻을 수 있죠. 국화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곤충이 한 번 왔다 가면 수백 개 꽃의 수분이 동시에 해결되니까요. 이런 전략을 집합번식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지혜죠. 더 재미있는 건 바깥쪽 꽃잎과 중앙부가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바깥쪽의 큰 설상화는 광고판 역할을 합니다. 여기 꽃 있어요 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씨를 만드는 건 중앙의 작은 통상화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생식기관인 셈이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깥쪽 꽃잎을 다 떼어내고 중앙부만 남겨둔 국화를 밭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곤충이 거의 안 왔습니다. 눈에 잘 안 띄니까요. 반대로 중앙부를 제거하고 바깥 꽃잎만 남겼더니 곤충은 많이 왔지만 씨를 맺지 못했습니다. 생식기관이 없으니까요. 완벽한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화의 꽃잎 색깔 있잖아요. 노란색, 흰색, 분홍색, 빨간색, 심지어 녹색까지. 정말 다양하죠? 이 색깔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벌을 부릅니다. 벌은 노란색을 가장 잘 보거든요. 흰색은 밤에 활동하는 나방을 위한 겁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이 흰색이니까요. 자주색이나 보라색은 나비를 끌어들입니다. 나비는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색깔들이 자외선에서 특별히 빛나거든요. 국화 한 송이에 숨어있는 이 모든 전략, 정말 놀랍지 않나요? 2부 국화는 어떻게 가을을 기다리는가? 국화는 전형적인 단일성 식물입니다. 코스모스 편에서 설명드렸던 그 개념 기억하시나요?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이상 되어야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그런데 국화는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국화가 꽃을 피우려면 최소한 연속으로 10시간 이상의 어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몇 주 동안 계속되어야 하죠.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국화의 고향은 중국 중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여름과 가을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국화는 서늘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주 정확한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 농사가 어렵습니다. 요즘 국화는 1년 내내 마트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차광막에 있습니다. 국화 농장에 가보시면 비닐하우스에 검은 천을 씌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차광막이에요. 농부들은 인위적으로 밤을 만듭니다. 낮 시간에도 차광막을 씌워서 어둡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차광막으로 덮습니다. 그럼 국화는 이제 가을이구나 하고 착각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국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국화는 측지 제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들어보셨나요? 국화는 원래 한 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오고 각 가지마다 꽃이 핍니다. 방치하면 한 포기에 수십 송이가 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꽃이 많이 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각 꽃이 작아지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매일매일 옆으로 나오는 격가지를 손으로 떼어냅니다. 오직 한 줄기, 한 송이의 꽃만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영양분이 그 한 송이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국화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겁니다.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수십 개의 꽃봉오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김소월 시인의 이 구절이 이제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정말로 한 송이 국화를 피우는 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화는 적심이라는 과정도 거칩니다. 국화가 어느 정도 자라면 농부는 맨 꼭대기에 생장점을 잘라냅니다. 이걸 적심이라고 하죠. 왜 이런 걸 할까요? 꽃이 피어야 할 부분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심을 하면 옆으로 가지가 더 많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더 풍성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재 국화 보신 적 있으시죠? 공처럼 둥글게 꽃이 가득한 그 국화 말이에요. 그게 다 적심의 결과입니다. 꼭대기를 자르고 또 자르고 반복하면서 가지를 사방으로 퍼지게 만드는 거죠. 자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양입니다. 100%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에요. 국화 축제에 가시면 이런 분재 국화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감탄하실 때 그 뒤에 숨은 농부들의 노고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삼부 국화는 왜 그렇게 오래 피는가? 국화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개화 기간입니다. 보통 꽃들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피죠. 장미도, 튤립도, 벚꽃도 금방 집니다. 그런데 국화는 다릅니다. 한번 피면 3, 4주, 어떤 품종은 2개월 가까이 피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순차 개화 전략에 있습니다. 국화는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백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꽃들이 동시에 피는 게 아니에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순서대로 핍니다. 보통 바깥쪽 설상화가 먼저 펼쳐지고 그 다음 중앙부의 통상화들이 조금씩 개화합니다. 전체가 다 피는데 2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 핀 후에도 쉽게 시들지 않죠. 왜냐하면 국화의 꽃잎은 수분 함량이 적고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쉽게 마르거나 상하지 않는 구조인 거예요. 게다가 국화는 에틸렌 저항성이 강합니다.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의 일종으로 노화를 촉진합니다. 과일이 익거나 꽃이 시드는 것도 에틸렌 때문이죠. 그런데 국화는 이 에틸렌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화는 장례식 꽃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오래 지속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한국에만 있는 문화입니다. 서양에서는 국화가 행복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어머니의 날에 국화를 선물하기도 하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국화가 장수와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일본 황실의 문장이 16겹 국화인 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국화가 장례식과 연결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마도 1960년대에서 1970년대부터일 거예요. 오래 피고 관리가 쉽고 계절에 상관없이 구할 수 있어서 장례식에 쓰기 시작했고 그게 고착화된 거죠. 하지만 원래 국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화를 최고로 고귀한 꽃으로 여겼습니다. 사군자 중 하나로 선비의 절개를 상징했죠. 중국에서는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국화를 사랑해서 유명합니다. 국화를 따며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본다는 시구는 은둔과 고고함의 상징이 되었죠. 국화의 이미지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4부 국화차의 비밀과 효능. 국화는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습니다. 특히 국화차는 여러분도 한 번쯤 마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화차에 진짜로 효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최근 과학 연구들이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국화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란 뭐냐고요?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녀석이죠. 루테올린은 이걸 잡아줍니다. 그래서 국화차를 마시면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국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국화차를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고 한 게 사실로 밝혀진 거죠. 국화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도 있고요.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며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요즘처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에 딱 필요한 차 아닐까요? 셋째, 국화는 해열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국화를 청열거화한다고 했습니다. 열을 내리고 화를 없앤다는 뜻이죠. 실제로 국화 추출물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국화차를 마시는 게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거죠. 넷째, 국화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국화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국화차를 규칙적으로 마신 그룹이 혈압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화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체질적으로 차가운 사람은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화는 성질이 차기 때문이죠. 둘째, 임산부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화에는 자궁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화는 국화과 식물이라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점들만 주의하면 국화차는 정말 좋은 건강 음료입니다. 시중에 파는 국화차를 사도 되고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직접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국화꽃을 따서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밀폐 용기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건강도 챙기는 거죠. 5부 국화 축제의 숨은 이야기. 매년 가을 대규모 국화 축제가 열립니다. 수만 송이의 국화로 가득 채우죠.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화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아시나요? 축제 준비는 보통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어떤 품종을 심을지 결정합니다. 색깔, 크기, 개화 시기를 다 고려해야 하죠. 그 다음 전국의 국화 농가에서 모종을 주문합니다. 수만 포기를 한꺼번에 말이죠. 모종이 도착하면 하나하나 화분에 심고 관리합니다. 물주기,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매일매일 손이 갑니다. 앞서 설명한 적심, 측지 제거 작업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쯤 되면 차광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시기에 꽃이 피도록 조절하는 거죠. 너무 일찍 피면 축제 전에 지고 너무 늦게 피면 축제에 못 맞추니까요.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날씨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매일 꽃봉오리를 체크하면서 차광 시간을 조절합니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면 밤에도 관리팀이 상주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꽃이 시들지 않았는지, 바람에 넘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체크하죠. 관람객들은 예쁜 국화만 보지만 그 뒤에는 이런 노력이 숨어 있는 겁니다. 특히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조형 국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용 모양, 탑 모양, 심지어 캐릭터 모양까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비밀은 철사 골격에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모양의 철사 틀을 만듭니다. 그 다음 그 틀에 작은 화분들을 매달거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국화가 자라면서 그 모양을 따라가도록 계속 정리하는 거죠. 몇 달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술 작품이에요. 폭포처럼 떨어지는 현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줄기를 아래로 유도하면서 키우는 건데 중력을 거스르는 거라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줄기의 방향을 조정하고 지지대로 고정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죠. 국화 축제에 가시면 이런 노력들을 떠올려주세요.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6부 국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제 마무리하며 국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협력의 가치입니다.
국화는 수백 개의 작은 꽃이 모여 하나를 이룹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아름다운 큰 꽃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은 작지만 함께하면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의 힘입니다. 국화는 봄부터 준비해서 가을에 핍니다. 긴 기다림 끝에 얻는 결실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꽃필 때가 옵니다. 셋째, 절제의 미학입니다. 국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단아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도 지나치게 튀거나 과시하기보다는 은은한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넷째, 적응의 지혜입니다. 국화는 본래 중국 꽃이지만 한국에 와서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 그것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화를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송이 국화가 사실은 수백 송이의 꽃들이라는 것,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국화가 우리 건강과 문화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번 근처 공원에서 국화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수백 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그 신비로운 구조를, 그리고 은은한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 속에서 가을의 깊이를, 인내의 가치를, 협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국화는 말합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 함께하면 더 아름다워.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남을 수 있어. 여러분의 가을이 국화처럼 깊고 향기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화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국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작은 꽃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과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것들, 그 안에는 언제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꽃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앞으로도 이런 식물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